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살면서 거의 매일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 듣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듣다 보면 평범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 정말 특별한 사연 같아요. 저는 오늘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 중 하나를 이야기 베개만의 느낌으로 각색하여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겠소. 이번 문제에서 이방댁이 못 풀면 이방댁은 내 부인이 되어야 하고 내 문제를 잘 풀면 내 재산을 모두 줄 것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내주시지요.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사또나으리. 사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도포를 확 걷어젖혔어요. 그러자 하얀 속바지가 드러났어요. 사또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면 이것이 얼마짜리나 될 것 같소? 그 순간 관아 앞마당이 얼어붙었어요. 호방은 들고 있던 문서를 떨어뜨렸고 형방은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어요. 뒤에서 근엄하게 보초를 서던 포졸은 손에 들고 있던 육모방망이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며 서로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다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사또가 드디어 미쳤나 보. 그러게 미쳐도 다한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신성한 관아에서 어찌 저런 말을 한단 말이오. 내가 지금껏 본 사또 중에서 제일 또라이 같소. 어허, 그래도 목소리는 낮추시오. 우리까지 봉변당하면 어쩌려고. 이방 부인은 그 자리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 그것은 두냥 반쯤 됩니다. 사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무엇이라? 두냥 반짜리라고? 어째서 내 것이 두냥 반짜리란 말이냐? 네 년이 네 남편이랑 똑같이 아주 말버릇이 없구나. 그 말이 떨어지자 관아 마당에 있던 아전몇이 다리에 힘이 풀려 푸울썩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잡아줬지만 잡아주던 사람도 같이 비틀거렸어요. 자, 오늘은 이방 부인이 왜 남편을 놔두고 직접 관아 앞마당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을 구한 이방 부인. 옛날 옛적 어느 작은 시골 고을에 신임 사또가 온다는 소문이 퍼지면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는 게 예사였어요. 사또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판사 역할의 경찰서장을 한꺼번에 하는 자리이니 사또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를 함부로 해도 감히 누구 하나 뭐라 못할 만큼 권세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 신임 사또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고을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길을 닫고 관아를 쓸고 고을 세단장을 하느라 야단 법석이 났어요. 마침 농번기라 논에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마을 어귀부터 관아 앞까지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 빗자루를 들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산스러웠어요.
그때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여보시오. 요즘 농사철이라 바쁠 텐데 왜 길을 닦는 것이요? 말도 마시오. 조만간 새로운 원님놈인가 뭔가가 온다고 해서 고을을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야단이 났소. 아, 그럴 만도 하시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고을에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그 신임 사또였어요. 부임 날짜가 아직 이틀이나 남아있지만 사또는 미리 객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을 분위기는 어떤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인 하나만 달랑 데리고 비단도포를 차려입고 조용히 소풍 가듯 고을로 들어선 거였어요. 사또는 걸으면서 속으로 흐뭇했어요. 그간 부임한 고을마다 늘 이랬는데 새로운 사또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관아마당을 쓸고 닦는 건 기본이었어요. 객사방마다 도배를 새로 하고 이부자리며 요강까지 새 것처럼 하는 것은 예산일이었어요. 부임날에는 고을 아전들이 십리밖까지 마중을 나왔고 사또가 요기할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또는 그런 대접이 몸에 배어 그게 당연히 받아야 할 예우라고 생각했어요. 이 고을도 사또가 온다 하니 저렇게 길을 닦고 있구나. 그래, 이 고을도 아주 만족스럽구나.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고을 안쪽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관아가 코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사또는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 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휙! 누군가 신임 사또 눈앞에서 빗자루를 크게 한번 휘두르더니 길바닥에 쌓인 흙먼지가 화악 하고 날아올라 사또 얼굴과 비단옷에 화악 뿌려졌지 뭐예요? 사또의 비단도포에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어요. 아니, 야 이놈아! 앞을 좀 보고 쓸어야지. 이렇게 조심성 없이 해서 되겠느냐? 빗자루를 든 사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봤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방이었어요. 이방은 사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어요. 아이고, 실례가 많았습니다. 내일 모레 곧 신임 사또 놈이 올 거라서 제가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아, 어르신도 이 마을에 사시면 아실만하실 터인데 방해하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시지요. 별로 먼지가 많이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유난이십니까? 사또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뭐라고? 자네 지금 뭐라 했는가? 신임 사또 놈이라고. 아니, 이런 건방지고 무례한 놈이 있나? 이방은 빗자루를 탁 세우며 눈을 치켜떴어요. 네?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나라님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욕하는데 겨우 사또한테 놈자 좀 붙였다고 빡빡하게 왜 이러십니까? 걸리적거리니 어서 비키시지요. 이방은 그 말을 던지고는 다시 씩씩거리며 신임 사또 앞에서 흙먼지가 나도록 관아 앞 길가를 힘차게 쓸기 시작했어요. 이방은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빗자루질이 어어찌나 씩씩하던지 먼지가 또 한 번 풀풀 날렸어요. 사또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지나가는 마을 사람 하나를 붙잡고 물었어요. 저기서 길바닥을 쓰는 사람이 누구요? 아,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은 이 마을 이방나리이십니다요. 이방이라. 그럼 저 이방은 어디에 사는지 아시오? 알고 말고요. 저기 감나무 아래 작은 기와집에 살고 있습니다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내 비단도포에 먼지를 확 끼얹더니 사또놈이라고? 저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두면 내가 사또가 아니지. 이방이면 관아에서 나를 가장 가까이 모실 자인데
저런 못된 버릇을 다 한다니 고쳐놓지 않으면 두고두고 골치가 아프겠구나. 어디 저놈의 주둥아리가 함부로 못 놀리도록 이참에 다 한다니 혼을 내줘야겠구나. 사또는 객사를 몰래 대충 둘러보고 나서 해가 뉘어언니언 넘어갈 무렵 하인에게 짐을 맡기고 혼자 조용히 감나무 아래 기와집을 찾아갔어요. 신임 사또는 이방의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안에 주인장 계십니까?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리며 안주인 이방의 부인이 나왔어요. 사또는 얼핏 보고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이방 부인의 얼굴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눈매가 차분하고 이목구비가 단아하고 고왔어요. 게다가 걸친 옷도 평범한 옷이었음에도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이방 부인은 낯선 방문객을 보고 공손하게 말했어요. 아, 이 시간에 뉘신지요? 사또는 짐짓 지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해가 지기도 하여 오늘 하룻밤 여기서 머물다 갈 수 있을런지요? 이방 부인은 잠깐 사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고 걸친 옷을 보아하니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이방 부인은 이내 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사또는 이방 부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는데 사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이 고을 이방의 부인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얼굴도 얼굴이지만 저 눈빛이며 몸가짐이며 보통 여인이 아니구먼. 이방놈은 그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고도 부인복은 많구나. 사또는 속으로 혀를 차면서도 눈길이 자았고 이방 부인 쪽으로 갔어요. 이방 부인은 먼저 사랑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남편 이방을 깨우며 말했어요. 여보, 얼른 나와보셔요.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서방님 쓰시는 사랑방방을 내주시지요. 잠시 후 등을 극적이며 이방이 나왔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툇마루에 걸터 앉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내가 쓰는 사랑방울요? 길 가는 손님에게 굳이 사랑방까지 줘야 되나요? 그냥 저기 쪽방을 주시지요. 아이고, 서방님도 보아하니 먼 길 오신 귀한 날이인데 쪽방이 말이 돼요? 어서 사랑방 내드리세요. 이방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이방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이방이 사또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아, 아까 낮에 관아 앞을 지나갔던 영감님 아니십니까? 사또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이거 오늘 실례가 많습니다. 하면 오늘 실례가 많았으니 저기 쪽방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방 부인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남편 팔을 잡아당겼어요. 아이고, 서방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좋은 방을 내어드려야지요. 나으리, 이쪽으로 오시지요. 사랑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방 부인은 남편을 슬쩍 뒤로 밀어내며 사또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사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 부인은 뭔가 촉이 왔어요. 저분이 예산 나그네가 아니야. 비단도포만 봐도 범상치 않은데 저 눈빛이며 걸음걸이며 어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 게 분명해. 최소 신임사또거나 그보다 더 높은 분일 거야. 그런데 낮에 서방님이 관아 앞에서 저분을 만났다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게 2번씩이나 서방님이 저분을 뵙는 게 우연히 맞을까? 이방 부인은 생각할수록 뭔가 느낌이 싸했어요.
이방 부인은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갓 지어놓은 밥을 퍼서 그릇에 담고 국을 데우고 장아찌며 나물이며 찬을 하나하나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삿날에나 쓰는 좋은 술도 꺼냈어요. 상이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지자 이방 부인은 그 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상을 방 안에 내려놓으며 이방 부인이 말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점잖으신 날이께 이런 누추한 방을 들여 죄송합니다. 차는 변변치 않지만 욕이라도 하시고 오늘 밤은 푹 쉬어 가시지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천천히 출발하시지요. 제가 정성껏 아침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또는 상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때 옆에 선 이방은 팔짱을 낀 채로 딴 곳을 바라봤어요. 썩 내키지 않는다는 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사또는 그 모습을 살짝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방 저 녀석 버릇은 꼭 고쳐줘야겠어. 그런데 부인은 참 지혜롭구먼. 남편이 저 모양인데도 뭔가 상황을 알아채고 이렇게 수습을 하다니. 사또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단 왔으니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수저를 들어 밥을 몇 술 떠먹었어요. 평소 관아에서 먹던 사내진미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정성이 느껴져서 술술 넘어갔어요. 아이고, 잘 먹었소이다. 안주인의 손맛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과일을 내오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충분히 잘 먹었으니 과일은 괜찮습니다. 에이, 식사를 하셨으니 소화 잘 되는 과일을 좀 드셔야지요. 이방 부인이 재빨리 나가 과일을 가져다 드리고 방을 나서기 전에 이부자리까지 펴드렸어요. 장롱 깊은 곳에 고이 넣어두었던 비단이 부자리였어요. 혼인 때 해온 것이라 웬만하면 쓰지 않아 깨끗하고 보드라웠어요. 이방 부인이 방을 나서며 말했어요. 편히 주무시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문 앞에 멀뚱하니 서 있는 남편을 툭 치며 눈짓을 했어요. 이방은 어물쩡거리다가 마지못해 허리를 반쯤 굽혔어요. 아, 그럼 편히 쉬시지요. 방문이 닫히자 이방 부인은 남편 팔을 잡고 안채로 빠르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서방님, 아까 길에서 저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긴요. 빗자루질 하다가 먼지가 좀 날렸는데 저 영감이 유별나게 뭐라 하기에 신임 사또놈 오신다고 바쁜데 걸리적거리지 말고 가던 길 가시라 했지요. 그런데 저분이 고리타분하게 사또놈이라고 했다며 야단법석이더라니까요. 이방 부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고야, 큰일 났어요. 서방님, 제가 보기엔 저분이 아마 신임사또일 거예요. 최소 신임사또거나 더 높은 분일 것이니 이제부터 말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지금부터 말 잘못하면 서방님은 말을 잘못해서 이제 죽는다고요. 그 영감이 사또놈이라고요? 설마. 비싼 비단도포에 그 눈빛을 못 봤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서 정신 차려요. 이방은 가압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사또놈이라고 했으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당장 끌려가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수습을 해볼 것이니 서방님은 이제부터 제 말대로만 하세요. 알겠어요? 알겠소, 알겠소.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소. 이방 부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골똘히 뭔가를 궁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말을 꺼냈어요. 서방님,
허면 제가 저녁에 제사를 지낸다고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부산을 떨 테니 서방님은 사또께 밥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 제사인가 뭔가를 지내는데 먹을 것이 변변찮습니다. 이렇게요. 이방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라고요? 내일이 아버지 제사는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그렇게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해요. 아버지 제사인가 뭔가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한다고요. 아, 알겠소. 내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소. 이방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며 이방 부인은 한숨을 살짝 내쉬었어요. 그날 밤 이방 부부는 나란히 누웠지만 이방 부인은 쉽게 잠이 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사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분이 내일까지 무사히 마음을 푸셔야 할 텐데 혹시라도 남편이 또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이방은 그런 줄도 모르고 드러눕자마자 코를 드르렁 골았어요. 다음 날 이방 부인은 아침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부엌에 불을 지피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척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조기를 굽고 삼색나물을 무치고 탕까지 끓여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졌어요. 이방 부인은 남편을 깨워 상을 건네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짓을 해서 연습한 대로만 하라고 신호를 주었어요. 이방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결심한 듯 창을 들고 사랑방으로 향했어요. 이방은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추고 헛기침 한번 하고 말했어요. 어르신, 기침하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시지요. 사또는 이미 깨어 옷을 여미며 채비를 서두르던 참이었어요. 아이고, 고맙소. 이렇게 좋은 잠자리에서 좋은 밥까지 고맙습니다. 사또는 밥상을 내려다봤어요. 아침 상치고는 제법 거했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에 삼색나물, 뜨끈한 탕까지 놓여있자 사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많이 찬을 차리셨나요? 저 때문인가요? 이방은 부인이 시킨 말을 속으로 한번 되새기고는 최에 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 제사인가 뭔가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 오늘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럼 식사 드시지요. 사또는 숟가락을 들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놈은 원래 말투가 저런 놈이구나. 제압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제사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놈인데 사또인 나한테 공손하게 말할 리가 없지. 저 이방놈은 원래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사또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나 짐을 챙겨 길을 떠났어요. 며칠 뒤 사또는 정식으로 그 고을에 부임했어요. 관아마당에 말을 세우고 내려서는데 아전들이 줄을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방도 맨 앞에 서서 사또 얼굴을 보는 순간 이방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정말로 며칠 전 그 나그네 노인이 사또복을 입고 마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방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부인 말이 맞았구나. 저 영감이 진짜 사또였소. 내가 사또놈이라고 했는데 당분간 나는 진짜 죽었소. 다리가 후들거려 일단 이방은 제일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사또는 이방 앞에 멈추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이 고을 이방인가? 나는 이 고을에 부임한 사또놈이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사또나으리, 소인이 며칠 전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리인가? 나라님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욕하는데 그게 무슨 죄를 졌다는 건가? 그리고 그때는 내가 사또가 아니었고
오늘부터 사또네. 그날 이후 이방은 사또를 볼 때마다 다른 아전들이 옆에서 보며 수군거릴 만큼 허리가 거의 직각으로 굽어졌어요. 사또가 없어도 험담은 물론이고 이야기조차 조심했어요. 이렇게 굽실거리는 이방을 보며 사또는 속이 좀 쓰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이방 녀석이 저렇게 미모가 뛰어난 부인의 재치까지 넘치다니. 그 부인이 없었으면 저 녀석은 진작에 쫓겨났을 텐데 어찌 하늘은 저런 형편없는 놈에게 훌륭한 부인을 줬단 말인가. 사또는 일이 끝나고 사또 부인을 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왔어요. 한때 고을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살이 넉넉하게 오르고 후덕해졌어요. 밥은 어찌나 잘 먹는지 사또보다 밥그릇이 더 컸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뿌웅 하고 소리가 났어요. 사또가 눈을 번쩍 뜨니 부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드르렁거리며 자는 거 있죠? 사또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방귀를 이불 속에서 뀌는 것이 어디 있어? 내 냄새나서 못 자겠네. 영감도 자면서 방귀 뀌면서 왜 그리 성을 내시오? 누가 보면 방귀 안 뀌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나는 그래도 이불 속에서는 안 낀단 말이오. 내 아까 저녁밥 좀 작작 먹으라고 하지 않았소? 결국 사또는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 사랑방에 들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둘째 부인을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이방 부인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며칠 뒤 사또는 일부러 이방을 불러 온갖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고을 호구 조사를 정확히 해오라. 논과 밭의 경계를 빠짐없이 알아오라. 관아의 곳간의 물품을 정확히 보고하라. 작년에 수해를 입은 곳은 어디인지 낱낱이 조사하라. 한 사람이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쏟아졌어요. 이방은 밤잠을 설쳐가며 뛰어다녔지만 그 많은 일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고 사또는 그 실수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이방을 방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이방, 자네 이런 식으로 일하면 나는 자네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아이고, 사또나으리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자네는 늘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지. 내가 도대체 자네같이 일 못하는 이방을 왜 써야 하는가? 사또나으리, 저는 처자식이 있어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라? 좋네. 하면 자네 나하고 내기 하나 하지 않겠나? 내기요? 무슨 내기인데 그러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하세. 자네가 내기에 지면 자네 처를 나한테 보내고 내가 지면 내 재산을 전부 자네에게 줄 테니 우리 사내답게 내기 한번 해보세. 네? 뭐라고요? 이방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거절하고 싶은데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사또 밑에 있는 처지라 감이 안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꿀꺽 넘어갔어요. 이방은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혔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퇴청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 들어 누웠어요. 이대로 가다간 부인을 사또한테 빼앗기게 생긴 거였어요. 그 생각을 하니 밥이고 물이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방 부인은 그날도 저녁상을 차려서 방으로 들고 갔는데 남편이 벽을 보고 돌아 누운 채 꼼짝도 안 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밥냄새만 나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방 부인은 상을 내려놓고 남편 어깨를 살짝 흔들며 말했어요. 서방님, 무슨 일로 그렇게 누워 계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무 일도 아니니 부인은 그 밥상 들고 나가보시오. 내 밥 생각이 없소. 네? 밥 생각이 없다고요? 밥을 2그릇씩 잡수던 분이 밥 생각이 없다니요.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세요. 그러자 이방은 가한신이 일어나 겨우 말했어요. 실은 말이오 부인. 오늘 사또가 내기를 하자고 하더군. 그래서 무슨 내기냐고 물었더니 내가 지면 부인을 사또에게 보내고 사또가 지면 자기 재산을 전부 나한테 주겠다 하였소. 그런데 내가 지난번 한 짓이 있어서 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 왔소. 이방 부인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그런 일을 가지고 남자가 밥도 안 먹고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밥을 먹어서 처자식을 살릴 방법을 생각해야지요. 일단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식사나 하세요. 식사하시면 제가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테니 그렇게 하세요. 해결책이라니? 부인이 사또를 어떻게 이기겠소? 그분은 그래봬도 똑똑하신 분이오. 저는 많이 못 배워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한 재치하지 않습니까? 허니, 일단 일어나서 밥부터 드세요. 빈속에 걱정하면 병이 나는 법이에요. 이방은 마지못해 일어나 한술 뜨고 두술 뜨더니 결국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이방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어요. 이방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오늘 제가 가서 그 내기를 할 테니 서방님은 아프다고 누워 계세요. 아니, 부인이 혼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도 못하는 일을 부인이 어떻게 한다고 큰소리 치시오? 그냥 내가 가서 어떻게든 해보겠소. 아, 걱정하지 말고 서방님은 아프다고 누워만 계세요. 이방은 더 말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방 부인은 느지막이 단장을 하고 관하로 들어갔어요. 걸음이 어어지나 차분하던지 보는 사람마다 눈길이 갔어요. 사또는 멀리서 이방 부인이 혼자 걸어오는 걸 보고 혼잣말을 했어요. 이방은 안 오고 부인 혼자 오는구먼. 그래도 이참에 내기를 제안하길 잘했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저런 둘째 부인을 얻는다면 내 남은 생을 즐겁게 보내겠구나. 사또는 얼굴에 아무 티도 내지 않고 제일 높은 의자에 바한 듯이 앉아 이방 부인에게 말했어요. 아니, 어째서 이방은 오지 않고 이방댁이 이렇게 직접 오셨소? 예, 사또나으리. 남편이 밤사이에 가압작이 탈이 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또와 약속한 일이 있으니 꼭 나가 보라고 해서 이렇게 짬을 내어 왔습니다. 사또나으리와의 약조를 어길 수 없지요. 허면 나와 내기를 해서 지더라도 내가 이방과 약속한 대로 이방댁은 내 둘째 부인이 되어야 하오. 그것도 아시고 계시지요? 아, 그야 물론이지요. 제 남편이 약조한 일이니 그렇게 해야지요. 허면 사또께서는 제 남편인 이방과 약속한 대로 사또나으리가 지시면 재산 전부 넘겨주시겠습니까? 아, 그야 물론이지요. 남아이런 중천금, 내 반드시 약조를 지키겠소. 그러면 됐습니다. 이방 부인이 수은순히 대답하는 걸 보고 사또도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호방과 형방, 그리고 아전들이 저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수군거렸어요. 야, 저거 봐. 사또나으리가 진짜 이방 부인을 탐내서 내기를 한 거야. 그러게 말일세.
아무리 샀더라도 남의 마누라를 내기로 빼앗겠다는 게 말이 돼. 너 망이 드신 거 아니야? 내기를 해도 그렇지. 좀 가려서 하셔야지. 내 이방이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더니 결국 이 꼴이 난 거잖아. 근데 이방 부인도 보통이 아니지 않아? 저렇게 태연하게 나오다니.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 맞아. 나 같으면 벌써 울고불고 사또 발 앞에 엎드렸을 거야. 암튼 간에 목소리 낮추시게. 사또 나으리가 들으시면 우리도 내기 상대 되는 거야. 아전들은 몸을 조아리면서도 눈은 이방 부인한테서 떼지 못했어요. 관아마당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사또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했어요. 자, 좋소. 그럼 세 개의 문제를 내겠소. 모든 문제에 대답을 하셔야 하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허면 문제를 내시지요. 뒤에 서 있던 호방과 형방. 아전들이 일제히 침을 꼬울꺽 삼켰어요. 팽팽한 공기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내겠소. 해가 하루에 몇 리나 가는고? 하늘에 떠 있는 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묻는 거였어요.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사또는 속으로 흐뭇했어요. 이방 부인은 잠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해는 하루에 99리를 갑니다. 사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아니 뭐라고? 어째서 해가 99리를 간다는 것이요? 이방댁이 해가 가는 거리를 재어 보았단 말이요. 이방 부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친정에 살 때 외갓집으로 갔는데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를 때 집을 나서서 외갓집으로 출발하니 해가 떨어질 무렵에 꼭 외갓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친정집에서 외갓집까지가 99리였으니 해가 하루에 99리를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또께서는 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또는 입을 다물었어요. 직접 해가 가는 거리를 재어본 적이 없으니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뒤에서 아전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어요. 이야, 저 대답을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이방 부인이 보통이 아니네. 저런 재치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사또 나으리가 저 문제로 이길 줄 알았는데 이방 부인이 딱 대답해버렸네. 이방은 마누라 하나는 진짜 잘 뒀다니까. 사또는 아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얼굴이 약간 달아올랐지만 그래도 사또 체면이 있으니 속으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방심했구나. 아직 2개가 남았으니 이번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문제를 내야겠다. 뭐가 좋을까? 사또는 이 문제에 저 문제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다가 눈길이 관아 담장 쪽으로 갔어요. 담장 앞에 오래된 나무가 서너 그루 있었는데 참새떼가 얼마나 많이 내려앉았는지 나뭇가지가 온통 새로 뒤덮여 있었어요. 사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저기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가 보이시는가? 저 새들의 무게가 대략 얼마나 되겠는고? 아전들은 하나같이 뒤에서 기겁을 하며 마른 침을 꼬울꺽 삼켰어요. 새의 마리수도 아니고 무게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건 아무리 재치가 있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방 부인은 잠깐 생각하는 척하더니 또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네, 사또 나으리 5섬 단말은 될 것입니다. 사또도 놀랐지만 뒤에 있던 아전들이 더 놀랐어요. 저마다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니, 이방 부인이 지금 뭐라는 거야? 다섯섬 단말이라고. 어떻게 저게 바로 나와? 아무리 긴장돼도 그렇지.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되는 거야. 한 집안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저렇게 바로바로 생각 없이 내뱉어도 되는 거야? 나라면 무릎이라도 꿇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다섯섬 단말이라고. 사또가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저 참새가 5솜 단말이나 된단 말이냐? 이방 부인이 저 새들을 모두 잡아서 담아 보기라도 했어. 어찌 그리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이오? 이방 부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제가 친정에 있을 때 우리 친정집 뒤뜰에도 저만큼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 친정아버지가 모두 잡아서 담아보니 그 정도 되었지요.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당장 사또 나으리께서 참새를 모두 잡아서 증명해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또는 또 할 말을 잃었어요. 참새를 잡아다 직접 담아본 적도 없고 잡으려 한다고 참새들이 고의 잡혀주겠어요? 사또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2번이나 당했어. 마지막 문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걸로 내야 해. 이대로 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은 마지막 문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해. 사또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자리를 고쳐 앉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겠소. 이번 문제에서 이방댁이 못 풀면 이방댁은 내 부인이 되어야 하고 내 문제를 풀면 내가 내 재산을 모두 줄 것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내주시지요.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가압자기 도포를 확 걷어젖혔어요. 그러자 하얀 속바지가 드러났어요. 사또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면 이것이 얼마짜리나 될 것 같소? 그 순간 관아 앞마당이 얼어붙었어요. 호방은 들고 있던 문서를 떨어뜨렸고 형방은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어요. 뒤에서 근엄하게 보초를 서던 포졸은 손에 들고 있던 육모방망이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어요. 아전들이 서로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며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사또가 드디어 미쳤나 보. 그러게 미쳐도 다 한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신성한 관아에서 어찌 저런 말을 한단 말이오. 내가 지금껏 본 사또 중에서 제일 또라이 같소. 어허, 그래도 목소리는 낮추시오. 우리까지 봉변당하면 어쩌려고. 이방 부인은 그 자리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 그것은 2냥 반쯤 됩니다. 사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무엇이라? 2냥 반짜리라고? 어째서 내 것이 2냥 반짜리란 말이냐? 네 년이 네 남편이랑 똑같이 아주 말버릇이 없구나. 그 말이 떨어지자 관아 마당에 있던 아전 몇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잡아줬지만 잡아주던 사람도 같이 비틀거렸어요. 그러나 이방 부인은 여전히 바한 듯하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어요. 예, 제가 친정에 있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몸이 약하셔서 장에 가서 소 한 마리를 사다 드셨습니다. 그때 사또만한 크기의 소를 사려면 꼭 2냥을 주고 사셨지요. 사람도 동물이라 굳이 장에 내다 팔아 값을 매긴다면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허나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니 시세가 오른 점을 감안하여 반냥 더 쳐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아마당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참으려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전들은 소매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포졸들은 배를 움켜쥐고 호방은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사또의 그것이 겨우 두냥반짜리라니요? 사또는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나이 먹은 사또의 아랫도리가 힘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데 이방 부인은 부실하다고 대놓고 말한 것도 아니고 소 한 마리에 빗대어 오히려 반냥을 더 얹어줬으니 사또의 체면을 그래도 반냥어치는 챙겨줬잖아요. 사또는 조용히 도포자락을 끌어당겨 덮었어요. 그래도 내기에서 진 건 진 거였어요. 그 틈을 타 아전들은 이방 부인을 향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방떼기 해냈구먼. 해냈어. 세 문제를 다 맞추다니. 이방이 마누라 복 하나는 타고났네. 이방 부인 진짜 대단하시오. 그 시각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던 이방에게 아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이방 나으리 안에 계십니까? 나 아프. 나중에 오시오. 이방나리,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요. 이방어른 마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사또를 이기셨다고요. 이방은 이불 속에서 잠깐 조용히 있다가 이불을 젖히며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내 부인이 이겼다고요? 예, 세 문제를 다 이기셨습니다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요. 이방은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해냈구나. 내가 부인 복은 있어. 내가 복은 있다니까. 이방은 그 길로 바로 관아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한편 내기에서 진 사또의 체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어요. 세 문제를 다 내주고 마지막엔 스스로 꺼낸 문제에서 자신의 것이 두냥반짜리로 들었으니 고을에서는 사또를 사또라 부르지 않고 뒤에서 두냥반이라고 불렀지 뭐예요? 게다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동안 평생 모은 재산을 이방에게 주었으니 사또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요. 사또 임기를 마치고 관아를 빠져나가는 행렬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마을 사람들이 사또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내기에서 이긴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방 부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사또를 내기에서 이긴 데다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으니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서당 앞에서도 이방 부인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또를 세 문제로 꼼짝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이방 부인은 이기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에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도 생각이 자았고 남편 쪽으로 흘렀어요. 이번 사또는 어찌어찌하여 잘 넘겼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서방님이 워낙 생각하고 말하시지 않으니 언제 또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잖아. 이방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고을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저러다 진짜 큰일 나서 패가 망신당하겠구나. 이방 부인은 한숨을 조용히 내쉬며 바늘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아침 이방 부인은 일찍 밥상을 정성껏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따뜻하게 지은 밥을 상위에 올려놓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서방님, 진지 잡수시고 공부하시지요. 이방은 책을 펼쳐놓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오. 그리고 나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니 그것이면 좋카오. 부인도 하시지 않소? 나는 공부에 영 자신 없소. 자신 없어도 해야 해요. 자신 없는 것도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지난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 모두 다칠 수 있어요. 허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제 말을 듣고 배울 겁니까? 안 배울 겁니까? 하면 부인 말대로 공부를 해보겠소. 이방은 그렇게 부인 앞에서 때로는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회초리를 맞아가며 가르침도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창피했지만 이상하게도 부인이 가르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방 부인이 공부방에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서방님, 오늘은 스님이 오실 것이니 스님이 오거든 모셔놓고 식사가 끝나면 서방님이 잘하시는 바둑 내기를 한 판 청하십시오. 바둑을 2개 되더라도 저을대로 먼저 두지 마세요. 알겠소. 그리하지요. 바둑이야 내가 조마니 그건 자신 있소. 그리고 바둑 내기는 반드시 이기셔야 하며 서방님이 이기시면 스님께 책 2권을 달라고 하십시오. 무슨 책을 2권 달라고 할까요? 그냥 스님이 아끼는 책 2권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이방 부인은 사나흘에 한 번씩 시주를 받으러 오시는 스님들이 마을을 오가는 시간에 맞추어 기다리다가 스님을 집 안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스님을 사랑방에 모시고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하여 대접했고 스님이 드실 숭늉까지 준비하여 스님이 계신 사랑방 앞에 가져다 주었어요. 스님이 식사를 마칠 때쯤 되자 이방은 부인이 시킨 대로 조심스레 말했어요. 스님, 식후에 소화도 시킬 겸 바둑 한 판 어떻겠습니까? 저 바둑을 좀 즐기는데 스님과 한 수 나눠보고 싶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바둑이라면 인호승도 즐기는 편이지요. 좋습니다. 하면 한 판 두어보지요. 두 사람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이방이 먼저 말했어요. 그냥 두기는 심심하니 이기면 서로 소원 하나씩 들어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소원이라. 이 인호승은 딱히 바라는 것이 없는 몸인데 그렇다면 제가 이기면 제가 거처하는 절의 시주로 쌀 10가마만 해주십시오. 겨울이 오면 절 식구들 먹을 것이 걱정이라서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스님, 먼저 두시지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얻어먹었는데 집주인이 먼저 두셔야지요. 어서 두시지요. 아닙니다. 스님께서 먼저 두시지요. 스님은 더 사양하지 않고 첫 돌을 놓았어요. 이방은 부인이 한 말을 속으로 되새겼어요. 먼저 두지 말라고 했는데 스님이 먼저 두었으니 이제 됐다 싶었어요. 이방은 차분하게 바둑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스님도 수행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바둑을 해와서 그 고을에 상대할 맞수가 없었는데 이방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판이 깊어질수록 스님은 미간이 좁아졌어요. 이렇게 팽팽한 상대는 오랜만이었어요. 결국 바둑은 이방의 승리로 끝났어요. 스님은 마지막 돌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바둑판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지다니 스님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인호승이 졌습니다. 바둑에서 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이방나리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하면 이방나리는 제게 무엇을 갖고 싶으신지 소원을 말씀하시지요.
이방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부인이 일러준 대로 말했어요. 저는 스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책 2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책 2권이요. 스님은 잠시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 책은 스님이 평생을 두고 공부하며 중요한 것들만 추려 적어온 것들의 요약본이었어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책이었지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스님은 긴 숨을 한번 내쉬더니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책 2권을 꺼내 건넸어요. 가져가십시오. 약속한 것이니 드리겠습니다. 허나 이 책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디 잘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님. 이 책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방은 두 손으로 책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이 돌아가고 나서 이방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방이 책 2권을 내밀자 이방 부인은 책을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잠시 후 이방 부인이 책을 덮으며 남편에게 다시 건넸어요. 서방님, 당분간 관아에 못 나가신다고 휴가를 내시고 이제부터 이 서책 2권을 달달 외우십시오. 그것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방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 이걸 다 외우라고요? 이 많은 것을요? 네, 다 외우셔야 해요. 부인, 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이걸 언제 다 외운단 말이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만 외워도 되니 그냥 외우세요. 이방 부인이 이방을 바라보는 눈빛이 단호해서 이방은 더 말을 못했어요. 이방은 마지못해 책을 폈어요. 처음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뱅뱅 도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소리내어 읽고 억지로 외우고 부인이 확인하면 겨우겨우 대답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책장이 넘어갈수록 글 속에 담긴 뜻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이 행동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들이 이방의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겠어요? 이방은 어느 날부터 부인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펼쳤어요. 밥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들었다가 벌떡 일어나 등잔불을 켜고 앉아 책을 들기도 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이방은 책 2권을 거의 달달 외웠고 뭔가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했고 괜히 나서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관아 사람들이 이방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방 나으리가 많이 달라지셨어. 아,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말을 그렇게 툭툭 내뱉는 분이었는데 요즘은 영 딴 사람 같아. 이게 다 부인 덕이라는 소리도 있던데. 부인 덕이든 뭐든 좋아지셨으면 됐지. 그 뒤로 이방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아전이 되었어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직하다는 소리를 듣고 새로 부임하는 사또마다 이방의 됨됨이를 칭찬했어요. 이방 부인은 그런 남편 곁에서 변함없이 내조하며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조언을 했어요. 그렇게 2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